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대선 후보 진영 간 상호 비방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작 중요한 정책 공약에 대한 검증은 뒷전에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박수현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대변인, 정태욱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승훈 국민의당 선대위 부대변인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4.19 혁명 57주년을 맞아 각 당의 대선 후보들 일제히 4.19 국립묘소를 찾았습니다. 저마다 4.19 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당 후보들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로운 통합으로 미완의 4.19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오늘 참배를 했습니다. TV 토론이야 열심히 하는 것 외에 다른 각오가 있겠습니까? 이 촛불 정신을 받드는 진정한 정권 교체에 함께해 주십사 그것을 당부드리는 그런 기조로 TV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믿지 않습니다. 친북좌파 1중대, 2중대가 1, 2등 하는 무슨 이런 대선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상에 이런 대선이 없습니다. 지금 20일밖에 안 남았죠. 근데 20일이라는 거는 몇 번 파도가 칩니다. 꼭 이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득권 양당이 제가 공무원 임금 삭감을 주장했다는 가짜 뉴스까지도 퍼뜨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런 구태 정치에 속지 않으실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변화와 양극화에 잘 대처하려면 대통령이 나서서 노동계, 경제계 힘을 모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큐시트도 못 받고요. 예, 아직 전혀 준비 못했는데 오후에 좀 보고 가죠. 예, 끝까지 지금 하던 방식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예. 형식이 자유로운 토론이니까 여러 가지 자유롭게 후보들한테 질의하고 저도 답변하고 그러죠 예, 편하게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예, 신경 쓰는 후보 없습니다. 예.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저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개혁 경쟁을 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사표 없습니다. 저 심상정이 대한민국 개혁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우리 청년들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도록 저 심상정에게 소중한 한 표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끝으로 주요 5당의 대선 후보들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셨는데요. 오늘 최대 관심은 아무래도 2차 TV 토론회에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원고 없이 진행되는 이른바 스탠딩 토론 형식이 도입이 됐는데요. 박 의원님, 사실 이제 문 후보 아무래도 가장 많은 질문 공세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 스탠딩 토론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떤 각오로 좀 준비를 하시는지요? 예, 문재인 후보 이 준비보다 국민들이 굉장히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검증다운 검증, 토론다운 토론을 이제 해보는 역사적인 날이 오늘이 아닐까 해서 저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꼭 지켜볼 예정인데 어쨌든 국민들은 이 120분간 아주 흥미롭게 지켜보면서 새로운 토론 문화, 새로운 선거 문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이고 오늘의 토론이 실질적으로 중대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먼저 1차 토론에서는 일부 자유토론이 있었지만 오늘은 자유토론이 훨씬 강화된 그런 형식이거든요. 어떤 원고 없이 메모지와 필기구만 가지고 들어가서 120분간, 1분간 공통질문에 답변하고 9분씩 난상 토론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대개 문재인 후보는 아마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바로 다음 당선되는 대통령을 5월 10일부터 이 안보 위기, 외교 위기, 경제 위기를 해결해야 될 그런 임무를 갖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아까도 앵커께서 처음에 앵커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정책 경쟁이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 오늘부터 그런 모습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일부 자질과 도덕성 검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거티브라고 불렸던 이런 부분도 일부 서로 공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스탠딩 토론에 가장 유리한 후보를 꼽는다면 누구를 꼽으실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알고 계시죠. 아무래도 지난번에도 문재인 후보에게 끝장 토론하자, 맞짱 토론하자 계속 요구가 있었는데 1등하는 후보에게는 그렇게 요구가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가 준비된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하고요. 역시 준비된 후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안정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역시 안으로 팔은 굽기 마련이라는 법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 사실 이제 안 후보도 절치부심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1차 토론에서는 좀 다소 경직됐다 이런 평가가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 토론에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번 토론회 때는 안 후보님께서 아무래도 많이 유세 일정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조금 힘드셔가지고 아마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로 정책 검증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께서 이제까지 걸어오셨던 길,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히 말씀해드리고, 또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통합과 미래를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지 지금 이 분열된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가. 네.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네. 또 우리 안철수 후보의 자수성가형 이런 사업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토론회 어떤 내용을 검증할지도 궁금이 되는데 어떤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토론을 통해서 좀 해소가 된다고 보시는지요? 국민들께서 이제 좀 안보에 대한 불안이 많이 있지 안보. 않습니까?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 후보님께서는 자강 안보를 굉장히 강조하시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대북 억지력 이런 것, 그다음에 또 뭐 사드 문제라든가 전반적으로 강하게 주장하실 것 같고요. 또 교육 부분에서도 저번 예. TV 토론에서 많이 보여주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 후보님 성격은 차분하게 자신의 정견 또 자기네 소신을 얘기하시는 스타일인데, 예. 다른 후보님들께서 이렇게 강한 펀치가 아니라 그냥 짧게 호흡으로 공격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네. 후보님이 좀 당황하신 것 같고요. 이제는 안 후보님의 어떤 그 깊이 있는 지식들을 이렇게 짧은 호흡으로 이렇게 이번 토론에서 아마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요즘 안철수 후보 차분하다는 평가는 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또 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하면 이제 직설적인 답변, 순발력을 사실 이제 강점으로 하는데 1차 토론에서는 상당히 좀 부각이 좀 덜 됐던 것 아닌가 하는 평가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TV의 모습에서는 뭐 그렇게 세련된 모습이 그분 자체가 그 자기 스스로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 이야기할 만큼 세련된 거하고 거리가 머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그 발언하시고 난 다음에 지지율이 뭐 다른 이유까지 합쳐져 가지고 약 2배 정도 뛰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이제까지 이제 보수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자기의 그 탄핵 심판의 영향으로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고 있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직설적으로 그 민노총을 어떻게 제대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그럼 정교조에서 제대로 하겠다.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아주 그 보수 입장을 제대로 발언하는 모습을 보고 예. 이 이제 제대로 된 보수 후보구나, 이런 이제 그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 자체는 뭐 여전히 그분이 저희 후보긴 하지만 좀 촌스럽고 그러지만 서민스럽고 서민스럽고 그러지만은 상당히 그 보수표를 결집시키고 그것이 지금 현재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래 생각을 하고, 이번 만약 오늘 그 스탠딩 토론에서도 그러한 자기 원래 장점을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왜 그러면은 정교조가 문제되고 왜 민노총이 문제고, 그것이 민노총 때문에 왜 성장이 지체되어 있고 왜 그 양극화를 가져왔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한다면은 아마 상당히 그 지지율이 이제 지금 지난 한 주 동안 거의 한 7%에서 한 10%를 지금 넘어가가 갔듯이 그게 더 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TV 토론회에서 좀 어떤 부분들을 좀 제대로 검증하고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어쨌든 정권 교체의 가능성, 그리고 수권 정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권 능력, 포용력, 통합의 능력, 이런 것들을 가장 검증을 많이 받아야 되고, 바로 5월 1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북핵의 위기 문제, 그리고 중국과의 외교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당면한 현안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를 가장 집중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당이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만큼 책임감이 강한 정당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이 좀 몇 개가 발표되고 있는데 여전히 양강부도 흐름 속인데 격차는 좀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아까 홍 후보께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좀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신지요?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지난 보궐선거 때 나타난 것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민심하고는 많이 다를 거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보궐선거 때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기본적인 전국 지지율은 10% 미만이었습니다.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실제로 후보를 낸 지역에 대해서 평균적인 전국의 당락과 관계없이 30%대의 지지를 받았고요. 지난 재보궐선거에서요. 예, 30% 받았고 그다음 그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상으로 평균 지지율 같은 경우는 20%대였는데 실제 우리 지지율이 약 40%또 많은 데는 60% 정도 받았습니다. 예. 물론 대통령 선거하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재보궐 선거 때 투표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굉장히 실제 투표율과는 다르다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오늘 사실 이 연합뉴스 TV에도 제가 지난번에 항의를 했었는데 저를 그 바깥자리를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 무심코 그랬었는데 딱히 뭐 자리가 뭐 좋은 자리 나쁜 자리가 없습니다. 나도 그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 우리 이 TV를 모니터하는 쪽에서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것도 일종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여론조사 자체가 밴드웨건 효과 때문에 여론조사의 이제 지지율이 낮은 것이 오히려 또 지지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여전히 낮지 않다. 그걸 우리가 강력하게 사실 이제 여론조사 결과는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국민의당도 사실 불만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수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좀 객관적인 구별은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응답률이 어떤 여론조사는 9%, 뭐 최근에 나온 그 안철수 후보님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응답률이 한 4, 5%밖에 안 됩니다. 그런 응답률로는 국민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없고요. 또 지금 부동층이 한 4분의 1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4분의 1. 이 부동층이 향후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4.13 총선에서 보셨다시피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당이 정당 투표에서 아주 낮았습니다만 오히려 선거 결과 민주당을 이기고 정당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 가까웠던 힐러리와 트럼프, 힐러리 후보가 다 승리한다고 했었지만 결과는 트럼프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득표율에서는 힐러리 후보가 좀 높았죠. 네, 당선은 트럼프가 됐죠. 정확한 지적이고요. 그런데 아마 굉장히 이번에는 재밌는 선거가 될 수 있는 게 대구 경북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서도 1위를 달린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어떤 영호남이 통합된 후보가 나올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정말 우리 정치 구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민주당도 마음입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각 당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각 당을 대변해서 자기 당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기본적인 그 자세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선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엄중하고 위중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누가 대한민국을 바로 일으켜 세울 것인가, 민주주의와 정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바라보는 이 선거에 각 정당이 이 대선에 임하는 자세는 무조건 되고 보자라고 하는 아전인수식 해석보다는 국민의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 의원님께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가지고 이제 자유한국당이 기회가 좀 올지도 모르겠다 희망 섞인 해석을 주셨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단기간의 어떤 이런 분석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이런 국정농단의 이런 시기에 우리 당이 집권당으로서 무엇을 잘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국민께 솔직히 고백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 또 지금 우리 이승훈 변호사께서 지금 이제 영호남 통합 이렇게 말씀하셔요. 최근에 박지원 대표님은 호남 홀대론을 다시 말씀하고 계시면서 지역 구도를 다시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영호남 통합 이런 거 좋은데 진정으로 그런 것들 진정성이 있으려면 어떤 서로 네거티브나 이런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로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께서 어떤 것을 바라보시는가 하는 성찰적인 모습으로 자기 정당의 입장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0명 가운데 3명은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라고 응답한 조사 결과도 있는데 민주당이 부동층 공략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김덕용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장을 문재인 후보 캠프 측에 영입을 했습니다. 김덕용 이사장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하나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적임자가 제 판단에는 문재인 후보다 제일 큰 정당을 이끌고 있고 경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통합정부를 만드는 게 가장 적임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용 이사장 등 상도동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일부 호남의 동교동계 인사들도 민주당으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영입에 상당한 공을 들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우리 김덕용 고문님 같은 좋은 분들이 또 민주당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 김덕용 고문님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어떤 적폐청사를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고요. 분명히 우리 국민을 편가르게 하거나 국민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적폐로 본다,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또 안희정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특별히 잘못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통합, 그리고 국가 발전을 누가 시킬 것이냐를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에 대한 반을 적으로 돌리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치 김덕용 고문님이나 상도동계 몇 분을 모셔갔다라고 해서 마치 엊그제까지도 적폐가 바로 통합이라는 논리로 변한다는 건 논리적인 모순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사실 이제 상도동계 자유한국당과도 인연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저분들의 처신이 참 바람직하지 않다. 저분들이 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은 한나라당 때에서 4선, 5선 그 좋은 알짜배기 그 서초에서 당선되신 분이 또 그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중립도 아니고 또 그 가는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 눈에 아름답게 보이고 그것이 민주당이 통합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좀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쪽으로 가는구나라는 네. 저는 굉장히 민주당에서라기보다도 개인의 그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저는 주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 민주당에 네. 표에 도움이 될까? 부동층 공략에 별로 도움 되지도 않고 예. 그리고 또 지금 아까 이승훈 우리 대변인 이야기하셨듯이 저기 이제까지 그 문재인 후보께서 말을 바꾼 사태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제까지 적폐청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편 아니면 거의 적으로 지금 돌리다가 갑자기 저런 이제 구 여권 인사를 몇 명 묘시고 온다고 해가지고 그게 갑자기 통합의 이미지를 국민한테 줄까? 그래도 본다면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정말 이번에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정말 나라가 진정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이 위기를 구할 것인가에 대한 그 강한 비전과 이제까지의 경륜을 보여온 후보가 제대로 이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두 분 대변인님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대변인들이시니까 국민께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적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좀 정확히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정농단 이후에 적폐란 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적폐라고 하는 것, 국정농단을 일으킨 사람들, 책임질 사람들은 현재의 사법제도에 의해서 법적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적 처벌 되는 것이죠. 적폐는 그러한 국정농단이 생기게 된 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 전체를 적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몇몇을 뭐 어떻게 하고 하는 걸 처벌하는 게 적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적폐청산에서 좀 끝나냐? 적폐를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야 새로운 대한민국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폐청산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행이라고 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적폐라고 하는 것을 사람을 편가르게 한다거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국정농단 사태에 이르게 된 우리 사회의 쌓이고 쌓인 세월호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모순들, 이러한 것들, 제도와 이런 사회 환경들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그런 제안을 꼭 그런 하고 측면에서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도동계 김덕영 이사장을 영입한 것은 어떤 의미로 저는 보는 이런 의미를 좀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군사 독재의 시대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처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민주화 투쟁을 하셨던 원로들이십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진 이 사회, 현재에 와서 당신들이 그렇게 독재 투쟁, 반독재 투쟁, 목숨을 건 투쟁을 통해 이렇게 세웠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다시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2의 민주화 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네.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문재인 후보와 함께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봐주실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수현 의원님께서는 이 적폐라는 것을 굉장히 이제 아름답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실제 우리 그 문재인 후보 내지 민주당이 적폐라고 이야기했는 데서는 저런 아름다운 모습보다는 적과 악을 굉장히 정확하게 가리는 그런 방법으로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적폐청산을 하다가 그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오르니까 부랴부랴 통합이란 말을 내걸어 가지고 경제를 정부 네. 그리고 그 경제를 이제까지는 안 챙기고 계속 복지만 이야기하고 나눠주기만 계속 하다가 갑자기 이제 경제 성장을 챙기기 시작하면서 이 토론을 열었습니다. 경제 단체를 부르면서 또 정경련을 싹 뺍니다. 정경련을 뺀다는 거 뭐 안 부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들 그죠? 왜 안 버리겠습니까? 재벌 옹호하는 게 더 빼라. 경제 성장을 해도 이제 재벌 내지 대기업 빼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 경제조차도 내 편 하고만 하겠다라는 거하고 그다음 또 지난번에 우리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이 안철수 후보를 공격할 때에 자유한국당과 연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적폐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같은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 간에 모여가지고 저렇게 자유한국당을 전부 다 적폐로 원래는 우리도 사실 이 국민의당이나 민주당과 뭐 연대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식으로 적과 악원을 정확하게 하고 심지어 약간의 도움을 받는 것조차도 적폐 세력과 손잡을 것인가를 밝혀라고 그렇게 세게 공격을 해야 됐거든요. 통합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그런 취지시군요. 지금 이 적폐의 개념이란 그런 뜻이 아니라 국정농단 세력과 뭐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이야기하시는 거는 너무 아전인술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에는 제가 드린 제안이 옳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촛불광장을 겪으면서 여론조사를 대개 보면 국민은 놀랍습니다. 지금 분열의식이라고 규정을 하지만 사실은 어느 때보다 국민은 단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한다고 하는 여론이 근 80%에 이르고 대통령이 구속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75%를 넘는 그런 수준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께서는 이 시대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이 그것을 편가르기 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흘러오게 된 쌓이고 쌓인 그런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라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구속하면서까지 하라고 하면서까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이거든요. 새로운 대한민국은 바로 몇 사람 감옥 보내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도적 개혁 이런 것들을 이뤄내는 것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칼로 물베듯이 가서 적폐청산하고 그다음에 새로 이것이 아니라 다 연결된 일련의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지금 통합으로 이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국민들이 굉장히 국정농단 세력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처벌돼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어떤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친문 패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신 편이 아니면 적이 된다는 부분이 지금도 국민의 굉장히 우려가 많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안희정 후보님께서도 경쟁이었던 문재인 후보를 보고 질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박영선 의원님께서도 지금 뭐 선대위에 들어갔었지만 합류했죠. 엊그제까지만 해도 뭐 절대 못 들어갈 것 같다. 어떤 18원 문자 후원금하고 그리고 어떤 욕설까지 섞인 그런 문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경쟁 이제 20일밖에 선거가 남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 또 다른 선거에서도 뭐 이런 일들이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상대 후보에 대한 이른바 낙인 찍기가 도를 넘는 곳 있는 것 아니냐 이른바
홍찍문, 안찍박 여러 신조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이야기 좀 잠시 들어보실까요? 홍찍문. 그러니까 반격을 한 것 같은데요. 저도 응대를 하지 않습니다. 단 안철수가 되면 박지원이 최순실 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유승민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 분이 최순실이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농단도 몰랐다고 하면은 그러한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는 분이다. 이른바 홍찍문, 홍준표 후보를 찍으면 문재인 후보가 되고 이른바 안찍문, 안철수 후보를 찍으면 박지원 대표가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신조어인데 박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선거 때니까 이런 재미있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저런 것들이 이제 정치를 희화화시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고 저런 말 신조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바로 이 선거가 구도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다자구도로 진행이 되면서 보면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에 이 보수의 흐름, 표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으로부터 그다음에 우리 황교안 권한대행으로 또 안희정 충남지사로 이렇게 흘러오면서 지금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도 보수의 흐름, 이 표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표를 잡기 위한 구도를 지금 그리는 그런 신조어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찍문,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 이것은 안철수 후보 측에서 그렇게 표를 가져오기 위한 이제 그런 구도 싸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국민들이 이제 받아주시리라는 믿습니다. 효과는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 없죠. 효과 없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표를 가져오기보다는 상대방 표를 좀 가둬놓기 위한 것도 그렇습니다.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것 자체는 선거의 하나의 방법이겠죠. 실제로 이 복잡한 선거 구도를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고 또 알아듣기 좋게 설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나쁘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선거에 보면은 원래 원조는 문찍김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찍으면은 김정은이한테 도움이 된다. 이게 거기서부터 출발했고 그것이 지금 홍준표 후보가 얘기했던 거죠. 예, 그래 돼가지고 그건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하기 전부터 지금 광범하게 지금 퍼져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나도는 그렇게 그것이 너무나 광범하게 퍼져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것이 홍찍문이지 않습니까? 문재인은 무조건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홍준표 후보를 찍으면은 홍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가 된다. 그래 돼서 이제 한동안 우리 안철수 후보가 떴는데 요즘 이제 최근에 동남풍이 불지 않습니까? 동남풍 속에는 이 안찍박, 안철수 후보를 찍으면은 박지원 상황이 된다.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아주 솔직히 얘기해 제가 지역구가 대구 북구갑인데 대구 전체로 이래 보면은 상당히 먹혀 들어가고 그런 있어요. 그런 정서가 읽힙니까?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안철수 후보 자체는 항상 바른 소리라기보다 교과서 같은 이야기만 하는데 별로 그렇게 네거티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내가 그분을 비난하는 건 아니고 박지원 후보 이야기하면은 상당히 이게 지금 파급 효과가 있는 파급 효과가 있고 이거 안철수 후보를 찍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이 굉장히 나거든요. 그렇게 되듯이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자유한국당은 요즘 즐거운 마음으로 안찍박을 열심히 외치고 있습니다. 네, 홍찍문 굉장히 이런 말들이 이제 선거 구도이고 프레임일 수 있는데요. 그 근본 원인으로 들어가 보면 홍준표 후보의 어떤 경쟁력에서 나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께서 지금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받으시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계셔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후보자의 신상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또한 마치 국민을 세탁기에 넣어서 돌려야 되겠다는 취지의 이런 막말들, 이런 말들 때문에 어떤 대구 경북 표심도 마찬가지고요. 후보자의 경쟁력 또는 자질론에 있어서 어려운 것이지 이게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가 결국에는 후보자의 어떤 자질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제 야권의 대선 후보들을 향해 친북 좌파의 일중대다, 이중대다 이런 이야기도 색깔론 공세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복잡한 구도를 단순하게 서민들 그 이해하기 좋도록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정말 우리 항상 점잖으신 이승훈 대변인께서 우리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한마디 했으니까 국민을 세탁기에 두고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그 문재인 후보 용어대로 하면 진정으로의 적폐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적폐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정교조나 네. 그 민노총 이런 거를 세탁기에 돌려가지고 확 바꿔놔야 된다는 그런 국민을 두고 하는 게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잘은 모르지만은 심지어 좌파 쪽에 있는 분들조차도 저 말에 진심으로 동의하면서 그 사람들 세력이 워낙 무서우니까 또 대규모로 나와가지고 또 나올까봐 무서워가지고 못하지. 그 기분을 솔직하지 못한 것이다.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저분이 트럼프가 이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에 대해서 막 반이민 행정법, 굉장히 행정명령. 정치적으로 폴리티컬 코렉트리스로 가지고 공격은 해댔지만 실제로 서민들은 그것이 후련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되려고 한다면은 네. 그런 적폐 세력들에 대해서 진짜 적폐 세력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적폐 세력을 가려야 된다. 세탁기에 돌려가지고 확 한번 돌리는 것이 시원하게 이야기했다고. 네. 홍준표 후보는 또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부분은 이제 국민이 판단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찍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굉장히 겸손하시고요. 굉장히 대화 타입을 좋아하시고요. 또 박지원 대표님하고도 대화도 많이 하시고 의견 교환도 하시지만 역시 소신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가시는 분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특히 국민들을 굉장히 중요하시는 분이시고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현충원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현충원에서 VIP가 온다니까 비껴라라고 했다는 게 가짜 뉴스다 아니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저도 이제 후보님 모시고 이렇게 가끔 자주 나갔는데요. 우리 후보님 스타일은 먼저 묘역을 가더라도 사병묘를 가십니다. 예. 그래서 항상 사병들에게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안부를 물으십니다. 예. 천안함 관련 논란을 좀 말씀 두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오늘 보니까 김미경 안철수 후보의 배우자이신 김미경 교수가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논란들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기준의 문제다라는 취지의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예,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정 의원님께서 아까 예를 들어 문재인 찍으면 김정은 된다라고 하는 홍준표 후보의 말씀을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어쨌든 말씀하셨는데 아마 좀 이런 건 이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자유한국당과 지금 한국의 보수 정치 지형이 굉장히 넓은 지역주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실은 진보 진영을 어떤 종북 좌파나 이런 걸로 딱 낙인 찍게 해버리면 두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사실은 선거를 치러왔거든요. 이제 그런 거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안보 문제는 동일한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국민이 속지 않는다. 국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해주시고 아까 김미경 교수의 오늘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굉장히 아마 답답하실 것 같아요, 본인도. 그런데 사실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문재인 후보도 그런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남아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제가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그렇고 다만 어떤 정치인이 됐든 간에 상대방이나 국민이 어떤 의혹이 있다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정성을 다해 끝까지 답변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고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것이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은 어쨌든 4줄짜리 논평을 냈는데 사과한다 이런 거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해소되지 않는 어떤 그런 의혹들. 그럼 논란이 계속 지속될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 좀 어떤 마감 일단락이 되는 과정으로 보십니까? 아마 오늘 토론회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정책 경쟁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 네, 다들 좋으신 말씀이고요. 우리 김미경 교수님께서 도덕적인 기준에서 사과를 하셨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대 교수로 간 부분도 그때 당시에 제가 영상을 찾아봤어요. 그때는 서울대하고 언론에서
안철수 의원과 김미경 교수를 모시기 위해서 서울대에서 정말 노력하고 있다. 이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 대선에 나오니까 이게 마치 특혜 채용인 것처럼 되는 겁니다. 김미경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서울대 의대 나오시고 정말 또 미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예, 공부도 많이 하시고 뉴욕주 변호사도 하시고 또 카이스트 교수도 하시고 정말 자질이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서울대가 특별하게 채용해서 또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강의를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좋게 받아들여야지 이거 네거티브로만 가면 정말 좋으신 분들이 힘들어진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이제 공방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네. 어떻게 관전하고 계십니까? 저들은 뭐 두 당이 열심히 싸우시면 좋고요. 저는 오늘 그 당 대변인으로 꼭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오늘 그 스탠딩 토론이 있다는 거 굉장히 저희들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후보를 가감 없이 정책적인 것에 제대로 검증하자고 오랫동안 주장했는 것이 받아들여졌고 각 후보들이 선관위가 받아들이고 각 후보들이 흔쾌히 받아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5명이 그 120분 통합 그 토론해봐야 1인당 24분. 그것도 그렇죠. 사회자 빼고 나면은 20분밖에 안 되면 충분히 토론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각종 뭐 돈 나눠주기 그 공약을 많이 내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금을 그 뭡니까 증세에 대한 대책 이런 거를 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TV 토론을 선관위 주관하는 것 말고 일반 그 방송국 주관하는 거를 하자고 해가지고 어제 MBC 같은 경우 양자 토론이든 뭐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MBC가 토론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 됐는데 문재인 후보가 거부했습니다. 뭐 거부했는 이유는 어떻게 그 시간이 없다는 논란이었습니다만은 실제로 2012년에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토론 안 한다고 사정없이 공격을 해댄 것이 다 기록에 있고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좀 앞서간다고 해가지고 아까 통합도 이야기하고 포용을 이야기하셨는데 이거는 너무 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안철수 후보입니다. 문재인 후보 안 나오니까 나도 안 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기가 지금 부자 몸조심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빠지겠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그 실상을 알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120분 동안에 5명이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것으로서는 제대로 된 검증은 불가능하다. 정말 MBC 토론같이 100분 토론, 심야 토론 같은 경우로 허심탄회하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그걸 회피하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제대로 지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론을 회피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문재인 후보는 언제 어디서든지 토론에 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국가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정한 토론회 거기에 불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더 토론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준표 후보님 토론 더 많이 하셔도 더 잘하실 것 같지 않던데 지난번에 보니까요. 어쨌든 국가선관위가 여러 가지를 다 후보 측과 당과 합의해서 정한 토론회 정상적으로 충실하게 진행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하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철수 후보도 좀 적극 나서야 되는데 왜 안 나서느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문재인 후보하고도 끝장 토론하자고 할 만큼 정말로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책과 비전 그리고 진심을 좀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뭐 토론을 하자고 한다면 하실 거고요. 다만 이번 TV 토론에서 좀 아쉬울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 오자구도 토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시간이지만 저번에 우리 TV 토론에서도 보셨다시피 부족한 뭔가 계속적으로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2명, 3분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토론하면서 정말 그 정책의 깊이를 봐야 되는데 5명이 하다 보니까 정책의 깊이보다는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 구조로만 갈 수가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이 어떻게 좀 정말로 국민들에게 잘 소화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오늘 TV 토론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사실 이제 보시기에 이번 TV 토론 결과가 어떤 지지율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굉장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죠. 후보들을 직접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TV에서 국민들이 안철수 후보의 강점, 어떤
미래, 통합,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지금 망가진 경제를 어떻게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계신 굉장히 강한 게 있어서 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충분히 한다면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사실 이제 듭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쫓아가는 입장인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뭐 쫓아가고 안 쫓아가 그 문제보다도 근본적으로 TV 토론이 이것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하다. 오늘 토론해봐야 1인당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을 때 사실 대통령이 해야 될 업무 영역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러니까 경제 문제만 되더라도 지금 문제되는 것이 1년에 4조, 5조 원을 가지고 81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는 하면 한 달에 그 1인당 받는 것이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진짜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1년에 연평균 예산 증가율을 경제 성장률은 3% 미만인데 7% 예산 성장률을 7% 하겠다 하면 세금 증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보관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20분에 충분히 토론은 불가능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토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현재 주어진 토론의 여건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토론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토론회 시간이 짧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토론회의 내용을 쉽게 얘기해서 네거티브나 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것 그 시간에 네. 지금 말씀하신 정책 검증을 위한 서로 생산적 토론을 한다면 이 시간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두 가지 요인, 네거티브와 토론회가 굉장히 지지율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은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토론회 굉장히 분기점이 될 것이다. 말씀을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선대본 대변인, 정태욱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승훈 국민의당 선대위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